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런 얘기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이게 뭐 정책을 아무리 뭐 쥐어짜봐도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한번 논란이 됐었죠. 이제 그 내용을 저도 이제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 문제다. 특히 이제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이 양극화. 이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류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걸 이제 충남에 가가지고 충남 대전을 좀 광역화하자라는 그런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렇지만 이거에는 약간의 속마음도 있었겠죠. 왜냐면 여러 가지를 다 지금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10.15 대책 때문에 지금 노원까지 다 토어제를 묶었는데 지금 수원 8달구까지 다 묶어놨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도 걱정이 많겠죠. 어떻게든 뭔가 해결을 하자고 다 막 닥달을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이제 막 정치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진화를 했죠. 부동산 대책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준비 다 했고 10.15 대책은 약간의 그냥 뭐 쏠림 브레이크 정도지 우리가 조만간 하나 제대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높아졌어. 더 높아졌어 이제. 왜냐면은 이번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12.15 대책이라든지 뭐 12.19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골치 아픈 상황에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토허제라는 거를 광역으로 묶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규제를 더 늘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인데 뭐냐면 강남 3구와 용산은 원래도 토허제인데 주변을 다 토허제로 묶고 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 대씩 맞으면 안 맞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홀수만 때려. 홀수 애들만 때리면 짝수 애들이 기분이 좋은데 짝수 애들 너네도 맞아라. 다 맞아. 라고 하면 어차피 다 한 대씩 맞은 거니까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맞을 거면 제일 좋은 거 맞자.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얻어 맞자라고 하면서 강남 3구와 용산으로 간단 말이죠. 다 규제하면은 규제가 없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15 대책의 여파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당연히 서울과 지방의 격차도 벌어지고는 있지만 지방에서도 또다시 그 좋은 동네와 또 좋지 않은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서울 수도권이 이제 다 토호제로 묶이니까 지방에 있는 좀 부자분들이 서울에다가 뭐 갭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 동네에 좋은 걸 하나 더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적으로도 약간 좀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하고 울산, 뭐 창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대구도 조금 시작했는데 전반적으로 지방도 약간 온기가 돌고 있어요. 저 5시 방향 쪽부터 해서 슬슬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강하게 막았죠. 이제 25억을 초과하면 2억밖에 안 빌려주고 15억을 초과하면은 4억밖에 안 빌려줍니다. 물론 15억 이하는 뭐 6억까지 빌려주긴 하지만 또 투기과열지구로 다 묶여가지고 40%밖에 안 빌려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대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담대 틀어막기를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게 하려고 대출, 돈줄을 막았더니 집을 안 사냐? 아니죠. 왜냐면 안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셋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전월세도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라에서 안 빌려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자 해서 지금 뭐 마통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빌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신용대출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너 어차피 집 안 살 거잖아. 나한테 좀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줘라. 내가 이자 줄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빌리기도 하고 증여받기도 하고 하면서 안 빌려주는 대출을 어떻게든 상쇄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담보대출은 21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신용대출은 2년 만에 최대다. 이게 바로 안 나오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이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한테 증여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이미 집을 샀어. 근데 어차피 뭐 나는 대출 없어도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누나 좀 대출 받아가지고 신용대출 한 8천만 받아서 나 좀 빌려줘. 이런 얘기들이 지금 가족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얘가 돈을 못 갚을 애는 아니니까. 그냥 나라가 대출을 안 해주는 거지 얘가 집을 산다는 건데 어쨌든 집이라는 담보가 있는 거니까 그 집 팔아서라도 내가 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자만 잘 챙겨준다고 하면 이런 가족 대출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자, 내년 선거 전에 토호제를 풀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또 한 번 지금 막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번 그 시장을 교란 아닌 교란을 시킬 것 같은데 지금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불만이 많은 서울 외곽지나 뭐 수원, 뭐 이렇게 수도권에 지금 12곳을 묶었잖아요. 그곳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제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군불대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가 풀리냐 안 풀리냐 가지고 이것도 또 이제 과열 양상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경계에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 A 동네는 풀어줬는데 옆에 있는 B 동네는 안 풀면 B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왜 우리 동네 안 푸냐고, 구청장 너 뭐 했냐고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게 또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서 이것 때문에 푼에 만에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언론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묶을 거면 확실히 다 묶든지 풀 거면 확실히 풀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는 풀고 누구는 안 풀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신뢰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묶자마자 풀면 야, 그럴 거면 왜 묶었어? 라는 또 그 비난을 또 감수를 해야 되고, 풀자마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또 감수해야 되는데, 이거 참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서울의 80%는 규제 지역의 요건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호제라는 게 결국에 매수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어쨌든 대출도 막고 수요를 누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허제는 뭐 기준이야 뭐 그냥 과열되는 거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투기과열지구라는 건 물가 상승률의 몇 퍼센트, 몇 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를 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이제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다 눌렸으니까.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걸 풀면 또 올라갈 건데 그럼 다시 묶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라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면 또 부작용인데, 이게 안 풀어도 부작용인 건 맞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안 묶었으면, 안 묶고 다른 걸로 규제를 했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이거는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니까 풀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토호제라는 건 예외 조항이 극히 적기 때문에, 뭐 제가 너무 급하면 집 살 수 있나요? 이런 게 안 돼요. 확실히 풀든지 그냥 내비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골치 아픈 거야. 아니 그 중간쯤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정책이 너무 강한 거였죠. 극단적이었고. 자, 지금 정부가 공급 대책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평택이나 고양이나 광명 같은 데들에 LH가 공공택지로 유보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유보지라는 건 뭐냐면 뭐 위례나 뭐 이런 곳들에도 있는데, 우선 우리가 택지 조성은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쓸지는 조금 남겨놓자. 왜냐면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나면 그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좀 공급을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피스로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공공시설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내비두자라고 하는 그 유보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유보지들을 이번에 다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이 꽤 된다고요. 한 7만 호 넘게 뭐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유보지가 위치가 되게 좋은 곳도 있지만 애매한 곳도 있습니다. 야, 여기에다가 주택 지으면 어떡해? 뭐 이런 동네들까지 다 한다?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데이터에는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좀 따져보긴 해야 돼요. 자, 지금 건설사들 많이 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분양 보증 사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분양을 보증한다고 이제 건설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보증 서주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사고 터지는 거, 이게 너무 많아서 뭐 소위 말하는 뭐 PF 부실이니 뭐 이런 거에 다 같이 묶이는 개념이에요. 건설사가 건설을 해보려다가 무너지는 요 케이스로 생긴 그 사고액이 70% 급감했다는 거예요. 70% 급감. 자, 그러면은 사고 안 나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 그냥 공사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증을 서서 사고가 터졌다면은 이제는 보증 자체를 안 쓰는 거예요. 왜? 어차피 공사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연간 뭐 400개 회사가 건설 도산하고 뭐 지금 몇 년 동안 한 2,000개가 망했다잖아요. 지금 건설사가 우리나라에서 그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게 꽤 큰데 이쪽에서 지금 많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제 몸으로 때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일당 노가다. 이게 이제 건설업에 가장 많은데, 이 건설업에 계신 분들이 진짜 힘듭니다. 특히 이제 건설 장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뭐 파일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굴삭기 운영하거나 덤프를 모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업체 막 다 도산하고 막 진짜 극단적 선택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고 터질 거 다 터지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뭐 시작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나중에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다 어디 또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자,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대출 규제가 딱 묶이면서 지금 중도금 대출도 60% 해주던 걸 이제 40%로 낮춰놨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도 무서워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로또 청약이라고 뭐 반포에 막 30억 로또다, 뭐 청량리에 10억짜리 로또다, 뭐 이러면서 그 로또 청약들은 뭐 겁 안 내고 막 넣거든요. 왜냐면 이건 당첨되면 무조건 10억, 20억 버는 거니까 이건 뭐 사채를 써서라도 잔금 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청약들은 안전마진이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세대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걸 살라는데 지금 대출이 막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나머지 20% 원래 60% 빌려주던 걸 40%로 중도금 낮췄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살려면 2억이 더 필요한데 그 2억을 뭘로 만드냐?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이제 금융 비용이 부담되는 거고 그리고 공사비도 이제 걱정되는 거고 그리고 청약이 막 호황이 돼가지고 최대한 좀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분양이 다 멈춥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OECD,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통계죠. OECD 쪽에서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이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 정부 정책,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돈이 많은 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겁니다. 청약도 부자들만 하고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고 돈 모아서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모으는 동안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선호가 좀 바뀐 건데 근데 돈 많은 사람만 사라니까 그래 아빠한테 돈 받아서 내가 살게 하면서 소위 말하는 30대인데 현금 30억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나요. 어떤 분인지 봤더니 다 이제 부잣집 아들, 딸들이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집을 막 사고 있으니 이게 정부의 정책이 무슨 취지로 했는지는 알겠지만 그 결과가 취지와 맞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해도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수도권에서 멀면 멀수록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OC 예산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방의 공항이나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뭐 철도 이런 것들도 사업을 좀 합니다. 서울의 GTX처럼 지방에도 그런 GTX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방에도 약간의 온기가 좀 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지방은 지금 대출 규제가 없습니다. 대출 규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다주택 규제는 있지만 그래도 소득 대비 대출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고소득자분들이 실거주용 집을 사는 거는 지금 막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방도 조금 수요가 오는 동네들이 있어요. 자, 근데 서울 수도권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서울도 경기도가 그나마 좀 넓기도 넓고 신축도 많고 아파트도 많이 지어놔가지고 그래도 서울에서 전세를 못 얻으면 경기도라도 나가서 출퇴근하지 했던 분들이 많은데 경기도도 이제 더 이상 전세 피난처는 아니다. 월세 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집주인도 어차피 1주택자거든요. 서울의 1주택자나 경기도 1주택자나 같은 마음이에요. 뭐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뭐 규제가 다른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도 어차피 월세를 주고 올 전세 올려줄 바에는 그냥 보증금 그대로의 월세 70 더 붙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세입자를 전세로 맞추는 것보다 월세로 맞추는 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도 좀 여유가 생기고 여러모로 좀 마음이 편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세 상승, 월세 상승 이게 수도권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전셋집이 딱 하나 나왔다 해가지고 아파트 보러 갔다가 멘붕 빠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1000세대에 전세가 하나밖에 없다. 뭐 5000세대인데 실제로 가보면은 전세가 한 20개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즘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없으니까 월세 아니면 매수인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매수하려니까 대출이 안 나오고 월세를 가려니까 전세 대비 너무 그 월 부담이 강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어떻게 내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옆 동네 가려니까 너무 멀어지고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 전세 얻고 막 이러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오피스텔 전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도 오른다. 정부 세금카드의 서민 주거비 비상. 내년에 역대급 공급 부족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연 평균보다 낮아집니다. 인천은 아직 공급이 그래도 좀 있었던 건 올해. 내년은 좀 없어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조금 다시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증세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마 이번에 종부세를 못 올린 게 뭐 선거 때문도 있겠지만은 내년에 세금을 올리면 그러면 내년에는 그 세금 전가가 임차인한테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정부가 못 올린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우위인 상황에서 증세를 해버리면 이걸 어떻게든 전월세로 이제 넘길 거 아닙니까? 이 임대인들이 우위 시장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경쟁 시장에서 어쨌든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이 내든 임차인이 내든 둘 다 나눠내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세금 증세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은 임차인들도 좀 고생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임대인도 나눠내겠지만. 담배 피나요? 그러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주인도 세입자를 검증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그때 임차인한테 임대인의 정보를 다 줘라. 지금도 약간 법이 개정돼서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줘야 되는데 뭐 건강보험 납부한 거라든지 뭐 계속 지금 임차인을 막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라고 가정하고 법이 막 발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지금 계속 그 수세에 몰리고 있단 말이죠. 아니 나는 그냥 집 한 채 가지고 전세든 월세든 주려고 했는데 계속 뭐 세입자한테 혜택 주고 뭐 갱신권 쓰게 해주고 갱신권 쓰고 나서 뭐 3개월 안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뭐 임대인은 계속 지금 계속 괴롭히거든요. 뭐 부기 등기를 의무화하고 뭐 세입자한테 그 보증보험료도 뭐 임대인이 대신 납부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임대인을 더 뭔가 막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럼 나도 임대인도 임차인을 어떻게든 체크하겠다. 이 사람이 월세 미납한 적이 있는지, 담배 안 핀다고 했다가 담배 피는지, 고양이 안 키운다고 했다가 6개월 지나면 고양이 키우거든요. 그러면 도배 장판 막 다 긁어놨는지, 지난 집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싸운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해달라는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내년에 그런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기능상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지만 외국, 선진국에는 대중화되어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사와 이런 서비스 업체가 다 세입자를 검증을 하고 집주인은 딱히 뭘 안 하는 시스템이요. 웬만한 그 서구권들은.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난번 그 지난 전셋집이나 월세집 집주인에게 추천서를 받아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현실화가 되겠죠. 지난 집주인에게 추천서를 받아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신뢰도가 형성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걸 구조를 짜려고 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외국을 따라갈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들도 이제 나름 평판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집에서 소위 말하는 그 깽판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음 집 얻을 때 그 집주인이 기존 집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헤드헌터 그 이직할 때 그 지난 회사 인사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 A라는 분 우리 회사 온다는데 그분 어때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입자분도 당연히 이제 지금 집을 얻을 때는 되게 그 착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지난 집에서 막 난리가 났었다. 뭐 강아지 안 키운다고 했다가 강아지 5마리 키웠다. 뭐 이러면 이제 계약 거절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또 뚫는 방법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마 이런 걸 또 못하게 또 법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전쟁은 더욱더 격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